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김혜자님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입니다. 책들을 둘러보다가 보이길래 냉큼 들고 왔는데 읽는 동안 제가 상상했던 추상적인 가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전쟁의 참혹함과 여인들과 아이들의 참상이 잔인하고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제가 좋아하는 오드리 헵번의 명언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세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아이로 하여금 그 머릿결을 어루만지게 하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으라.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새로워져야 하고 재발견해야 하며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무시되어선 안 된다.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팔 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음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오드리 헵번. 행복이라는 이름의 불행. 아침에 눈을 뜨면 반쯤 올라간 커튼 밑으로 부드럽게 하늘과 닿아 있는 언덕이 내다보이고 거기 잎떨군 아카시아 나무들이 회색에 가까운 하늘을 배경 삼아 명상하듯 조용히 서 있습니다. 가끔 가다 박새들이 잔가지를 흔들며 포르르 포르르 날아다닙니다. 나무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는데 잔가지들은 한참을 떨고 있습니다. 저렇게 조그만 새가 잠깐 앉았다 가는데도. 내 자신이 종교인이면서도 나는 가끔 종교라는 것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교든 다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종교나 신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내세도 천국도 이념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것들이 나는 다 싫습니다. 그냥 순수한 인간과 동물과 꽃, 나무들만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을 테니까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날은 불과 14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전쟁들 중에 종교가 원인인 것이 불과 10분의 1이라고 해도 전 세계 종교인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10분의 9를 넘는데도 또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나는 국경이라는 것도 싫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다른 나라에 갈 때마다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 땅에다 금을 그어놓고 일일이 출입을 확인하는 그 절차들이 우습게만 느껴집니다. 새들은, 물고기들은, 동물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 도장도 받지 않고. 풀들은 국경선 바로 위에서 살기도 합니다. 어떤 짐승은 이쪽에서 풀을 뜯고 저쪽에서 똥을 싸기도 하겠죠. 그런데 인간은 왜 세상을 창조한 하나뿐인 신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 땅을 가르고 깃발을 만들어 다른 편을 죽이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미사일을 쏘면서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든 알라신이든 분명히 신은 사랑이 아닌가요? 그 미사일이
누구를 겨냥하는지 알면서 기도하는 걸까요? 이념과 종교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기라도 하는 걸까요? 여기 내가 일기장에 붙여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보고 오려둔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커닝햄 중학교에 다니는 13살의 어린 이라크 소녀가 미국 내 반전 집회에서 한 당신들은 내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연설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 고통받는 아이들을 직접 목격해온 나로서는 이 연설문이 너무도 가슴에 와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이라크에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군복을 입은 사담 후세인의 얼굴이나 총을 들고 있는 검은 코스염을 기른 군인들 또는 알 라시드 호텔 바닥에 범죄자라는 글씨와 함께 모자이크로 새겨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얼굴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아세요? 이라크에 살고 있는 2,40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1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라는 걸. 이라크에는 1,200만 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아이들이죠. 저는 13살이니까 어떤 아이들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저보다 훨씬 어릴 수도 있고 남자아이일 수도 있고 저처럼 붉은 머리가 아니라 갈색 머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저와 너무도 비슷한 모습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저를 한번 보세요. 찬찬히 오랫동안. 당신들이 이라크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생각했을 때 당신들 머릿속에는 바로 제 모습이 떠올라야 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죽이려는 바로 그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이 좋다면 1991년 2월 16일 바그다드 공습 대피소에 숨어 있다가 당신들이 떨어뜨린 스마트 폭탄에 목숨을 잃은 300여 명의 아이들처럼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그날 공습으로 엄청난 불길이 치솟았고 벽에 몰려있던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형체도 없이 타버렸습니다. 아마 당신들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돌더미에 붙어있는 시커먼 살조각을 떼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운이 없다면 아주 천천히 죽어가게 되겠죠. 바로 이 순간 바그다드 어린이 병원에 죽음의 병실에 있는 14살의 알리 파이자르처럼. 알리는 걸프전에서 사용한 열화 우라늄탄 때문에 악성 림프종이라는 암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18개월 된 무스타파처럼 모래필이라는 기생충이 장기를 갉아먹는 병에 걸려 손을 써볼 수도 없이 그저 고통스럽게 죽어갈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무스타파는 단돈 25달러밖에 안 되는 약만 있으면 완전히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이라크에 취한 경제 봉쇄 때문에 이라크에는 약이 없습니다. 아니면 저는 죽는 대신 살만 무하메드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상처를 안고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살만은 1991년 당신들이 이라크를 폭격했을 때 여동생과 함께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아직도 그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만의 아버지는 온 가족을 한 방에서 함께 자게 했습니다. 모두 다 살든가 아니면 같이 죽고 싶어서. 살만은 아직도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악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걸프전이 벌어졌던 3살 때 당신들의 손에 아버지를 잃은 알리처럼 고아가 될 겁니다. 알리는 3년 동안 매일같이 아버지 무덤에 덮인 먼지를 쓸어내리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나오세요. 아빠를 여기에 가둔 사람들은 다 가버렸어요. 라고. 하지만 알리는 틀렸어요. 아버지를 가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처럼 보이니까요. 아니면 저는 걸프전이 벌어져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늦게까지 밤을 샐 수 있다고 좋아하던 루아이 마에드처럼 아무렇지 않게 전쟁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루아이는 지금 학교에 갈 수 없어 길에서 신문을 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당신의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조카나 이웃집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사지가 절단되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고 편안하게 해줄 수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기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딸이 무너진 건물의 돌더미에 깔려 울부짖고 있는데 구출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이들이 자기 눈앞에서 당신이 죽는 걸 보고 나서 굶주린 채로 혼자서 이 거리 저 거리를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액션 영화도 아니고 공상 영화도 아니며 비디오 게임도 아닙니다. 바로 이라크 아이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최근에 한 국제조사단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금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조사단이 만나본 아이들 중 절반이 자신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전쟁이 뭔지 알고 있고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5살짜리 아셈에게 전쟁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셈은 전쟁이 총과 폭탄에 날씨는 춥거나 덥고 우리가 불에 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다른 아이들과 문제가 생기면 때리거나 욕을 하지 말고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라고 배웠습니다. 나라는 단어를 사용해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한 행동 때문에 자신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 기분을 이해하게 되면서 하던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들에게 그게 나라고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라크에 사는 모든 아이들처럼 우리는 지금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아이들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그 모든 결과 때문에 고통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를 때 두렵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미래를 훔치려 할 때 화가 납니다. 내일도 엄마와 아빠가 살아있기를 바랄 때 우리는 슬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때 혼란스럽습니다.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나는 전혀 다른 2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쪽 세계에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과 여인들이 길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 조각의 빵을 얻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맨발로 걸어와야만 하는 뼈만 앙상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병과 기아에 신음하는 가족이 딸려 있습니다. 난민촌의 구호 요원들은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하나를 결정하기보다 누가 너무 영양실조가 심해서 포기해야 하나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들이 그들의 보잘것없는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도 절망한 나머지 서 있을 힘도 없어 그 자리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빛과 안정된 공기, 즐겁게 지저귀는 새들이 있는 곳, 나를 초대하는 아름다운 장소들과 식사를 함께할 유명 인사들, 욕조에선 따뜻한 물이 찰랑거리고 내가 일어난 것을 눈치채자마자 우리 집 강아지 공주가 침대 위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살림을 맡아주시는 아주머니가 과일 주스를 만들어 쟁반에 가지고 오십니다. 정원으로 나가면 재작년과 작년에 심은 살구나무, 벚나무, 청매화가 다정히 인사를 하고 보랏빛 꽃잔디와 노란색 붓꽃이 나 예쁘죠? 하며 나를 맞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집 정원이를 기웃거리던 까치는 허락도 없이 집까지 지을 태세입니다. 솜씨 없이 아무렇게나 만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나무 탁자 위에는 간밤에 진 꽃잎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매실나무에 매달아 놓은 막대 풍경을 살짝 건드리면 청아한 울림이 허공을 채웁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차는 반짝반짝 윤희나게 닦여져 있고 언제 어느 곳으로든 정확히 약속 장소로 나를 데려다주는 듬직한 운전기사 아저씨는 다정한 인사와 함께 차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저씨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줍니다. 요요마가 연주하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협주곡의 선율과 함께 차가 미끄러지듯 햇살 속을 달릴 때 문득 뜨거운 햇살 속을 맨발로 걸어오던 그 슬픈 아이와 여인을 떠올립니다. 마치 내가 탄 차가 아프리카의 어느 거리를 달리는 것만 같습니다. 무반주 첼로곡은 여전히 무심하고 평온하게 차 안을 채우고 있는데 차 밖에서는 기아와 전쟁의 폐허 속에 서 있는 아이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불행이 이것입니다. 내가 처음 아프리카에 가기 시작했을 때 만나는 아이들마다 돈이나 먹을 것을 주는 내게 그 나라 관리들이나 함께 간 동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엄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몇 해 전 어느 영국인이 처음 아프리카에 왔을 때 빈손으로 왔던 것이 너무 마음 아파 그 다음번에는 초콜릿과 캔디를 트렁크로 하나 가득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들을 나눠주다가 아이들에게 깔려서 죽었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제 켈리라는 한 신문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이 있습니다.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기근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기자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볼록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으며 피부는 한 100살이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일행 중의 한 사진기자가 과일을 하나 갖고 있어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지만 소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베어서는 그것을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입을 벌리고는 그것을 입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영화 블랙호크 다운은 다음과 같은 자막으로 시작됩니다.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쟁은 죽은 자에게만 끝난다.